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박한 자유인 운영위원장 안학희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커먼즈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한디티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자직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먼저 맞이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이때까지 소박한 자유인이 학습 공동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서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맞아 다 읽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본론으로 일단 넘어가려고 합니다. 되게 흔치 않은 이슈를 다루는 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디님의 강연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를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흔한 이슈에 대한 책인 것 같기도 한데 흔치 않은 이슈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조금 뭐랄까요, 수줍네요.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IMF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IMF 세대 이제 졸업을 하고 그때 원래는 뭐 졸업하면서는 이제 곧장 일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경제적인 어떤 혼란기 속에서 집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일을 하게 되고 한 12년 정도 임노동자로 일을 한 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사실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에 관심이 있게 돼서 이제 그런 운동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좀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임노동을 자발적으로 벗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그 임노동의 끄트머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꾸리는가를 보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 커먼즈를 이해하는 어떤 바탕이 되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전후에 60, 70년도에 시골 농촌이 해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때 이제 도시 빈민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은 임노동 관계에 원해도 진입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노동 바깥에서 살기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커먼즈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 세대에 그 임노동을 하기 싫은 친구들이 임노동을 가급적 안 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 또 거기서는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커먼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어떤 임노동 바깥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커먼즈라고 할 때 그것들이 약간씩 다른,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 그리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르면서도 또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이것들을 뭐라고 명명하면 좋을까?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저는 커먼즈라는 렌즈 그 틀을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커먼즈 논의가 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커먼즈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쓸 기회를 얻었고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커먼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고 각각의 정의들이 굉장히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먼즈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들이 경합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세세한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가지를 치면서 가장 확실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실 텐데 자원으로서의 커먼즈 그리고 관계로서의 커먼즈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대조되는 두 가지 시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커먼즈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진 이야기는 커먼즈를 어떤 공동의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죠. 커먼즈를 공동의 자원으로 보는 시각 안에서도 이제 입장들은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커먼즈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단어이고 커먼즈라는 단어가 없는 사회에서도 커먼즈적인 것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커먼즈라는 단어가 학계에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68년도에 게리 타딘이라는 학자가 공유지의 비극, 커먼즈의 비극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예요. 근데 공유지의 비극은 되게 유명해서 한국에서도 논술 문제로 엄청 많이 출제됐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5만 번 이상 인용이 된 엄청나게 유명한 논문인데, 그러니까 이 논문이 사실은 커먼즈에 대한 주류적인 시각을 구성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 커먼즈 하면 떠오르는 게 목초지의 이미지잖아요. 그 목초지의 이미지를 만든 게 바로 이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죠. 어떤 마을에 목초지가 있는데 이게 모두에게 개방돼 있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자기 소나 양을 조금이라도 더 집어넣어서 돈을 벌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나 양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목초지는 황폐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유지는 결국 망가지는 게 어떤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유화하거나 아니면 국유화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가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논문을 봤을 때 꽤 재밌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니까 공유지는 망가진다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해야만 하는 체계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성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기보다 지금 이 세계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추구하게 등 떠미는 세계라는 거죠. 전체적인 도덕을 만드는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리고 불가능하니까 사유화하거나 국유화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사실은 하딘의 얘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그 신자유주의를 엄청나게 정당화하는 데 사용이 되죠. 이 근대 경제학이라는 건 인간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거는 합리적이다. 그게 신자유주의의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근데 공유지는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유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그 신자유주의 논리의 어떤 정당성을 불어넣어 주면서 그 막 특히 제3세계의 자연 자원들을 수탈하는 어떤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경제학적인 반론이 등장한 거는 30년 정도가 지나서 오스트롬이 1990년도에 커먼즈 통치학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부터인데, 오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커먼즈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커먼즈들을 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 책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죠. 여성으로서 최초로. 근데 오스트롬의 주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유지가 불가능하다. 공유지는 비극으로 끝날 운명이다라는 그 하딘의 논의가 사실이 아니다. 봐라, 여기 이렇게 공유지들이 있잖아 라고 실증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스위스, 네팔, 일본, 스페인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에 남아있는 커먼즈들을 탐방을 하고 각각의 커먼즈들이 어떻게 공동체가 자원을 관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이게 어떨 때 실패하고 어떨 때 실패하지 않는지를 오스트롬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실증적으로 커먼즈가 존재한다는 걸 입증을 한 것이죠. 이제 오스트롬의 논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커먼즈는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을 했고 시장이나 국가가 아닌 제3의 길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생각할 때 이 오스트롬의 논의에서 꽤 중요한 부분은 오스트롬은 커먼즈의 제도가 어디에나 똑같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일본의 무슨 산골짜기, 무슨 숲 커먼지에서 잘 굴러갔던 규칙이 인도네시아의 어촌 커먼지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커먼지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맥락적입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그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 어떤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커먼지를 구성을 한다는 거를 오스트롬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롬의 시각은 명백한 한계를 갖는데 결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커먼지만 본 건 거죠. 그러면서 왜 근대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커먼지들이 그 실제로 파괴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커먼지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정치경제학적인 힘 속에서 무수한 커먼지들이 다 파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커먼즈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근대화된 커먼즈인 거잖아요. 근대화된 커먼즈들만 본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오스트롬이 본 커먼즈는 시장이나 국가하고 크게 갈등을 안 일으킨 커먼즈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분석을 한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쪼그라든 커먼즈들만 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스트롬 같은 경우에 커먼즈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공동체가 관리하는 자원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공동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커먼즈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동체가 있어? 왜 사람들은 어떨 땐 공동체의 일부로서 자기를 감각하고 어떨 때는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되는가라는 부분이 오스트롬의 시각에는 빠져 있는 거죠. 마치 공동체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제시가 되고 그리고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자연자원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스트롬의 사례에서 커먼즈들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 커먼즈들은 사실 가족처럼 기능을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을 생각해보면 사실 가족은 가장 작은 커먼지의 단위거든요. 가족 내부에서는 다들 자원을 공유하잖아요. 아빠가 뭐 돈 벌어온 거를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이번 달에 얼마 가져갔으니까 나중에 얼마 갚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가족은 자원을 공유하는 어떤 커먼지의 단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방적인 관계는 아니죠. 굉장히 내부에서 위계를 갖고 있기도 하고 굉장한 폭력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어떤 시장 경제의 일부로 전혀 문제없이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스트롬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커먼즈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라졌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커먼즈가 어떻게 사유화되어 왔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딘하고 오스트롬의 논의는 사실 커먼즈가 불가능하다, 커먼즈는 가능도 하다라고 되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제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인간은 커먼즈의 관리자이고 자연은 자원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인간이 자연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관리하는 주체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사실은 커먼즈가 사라지면서 만들어진 근대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이 나뉘어지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굉장히 근대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근대적인 인식론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오스트롬도 하딘도 인간을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인 경제의 주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딘은 인간은 그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합리성이라는 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의 협력이 불가능하고 커먼즈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떨 때는 공동체에 협력을 하는 게 이익이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임 이론에 근거한 얘기인데 어떤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때 사람들은 지금은 협력하는 게 더 이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협력하는 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룰을 만든다면 더욱더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인간은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전제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전히 그 어떤 그런 근대적인 디폴트가 인간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전제 자체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하딘과 오스트롬의 논의가 사실 오스트롬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학문적인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라는 것을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인간형 이익을 추구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디폴트 값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라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구성된 체계라는 거거든요. 저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EBS의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5부작인데 시작할 때마다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인류의 역사 500만 년을 24시간으로 환산하면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시 59분 56초다. 그러니까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라는 어떤 체제가 만들어진 거는 4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마다 아니야 그거보다 좀 더 일찍 출발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뭐 6초 10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삶의 방식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구성된 것이고 이 속에서 우리들이 당연하게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이래, 인간은 이익을 추구해 라는 식으로 느끼는 어떤 감각들이 인류사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구성되었다는 것, 그게 이제 저는 한 가지 커먼즈를 얘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구성된 특수한 책이라면 뭐가 그렇게 특수해? 라고 할 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본주의는 인류사에서 다른 어떤 시대와도 다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임노동을 통해서 먹고 산다는 거죠. 어떤 사회에서나 사람들은 노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 먹을 거, 입을 거 뭐 만들어내는 걸 노동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회에서 인간은 노동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노동은 임노동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형식이 됩니다. 근데 임노동은 뭐냐면 그냥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활동을 누군가한테 팔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건 굉장히 특이한 근대적인 현상이거든요. 노예제도는 있었잖아요. 이전에도. 근데 노예제도라는 건 사실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기 노동력을 시간에 따라서 파는 게 아니라 그 노예 자체가 자유도 없고 인간도 아닌 것으로 상정되는 상태였다면 임노동이라는 건 다들 자유로운 개인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그 자유로운 개인이 나의 노동력을 뭐 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팔게 되는 굉장히 특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생산 수단, 예를 들어 땅 같은 것이죠. 우리가 노동을 할 때는 혼자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와 연결됨으로써 그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생산의 수단, 노동의 대상이 소수에게 집중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의 대상을 갖지 않은 생산 수단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생기냐면 이전의 노동은 목적이 먹고 사는 거였거든요. 먹고 살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것.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목적은 돈이 되는 거죠. 노동을 파는 사람한테도 이건 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이고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그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본가한테 있어서도 노동의 목적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목적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이윤이라는 게 노동의 목적이 된 유일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은 둘 다 커먼즈의 해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우선 자본주의라는 게 임노동에 기반한 생산 양식이라면 사람들이 임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굴러가는 경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임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임노동을 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지금 우리는 너무 임노동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임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건 어떤 생산 수단도 없는 커먼즈에서부터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아주 다양한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커먼즈로부터 분리하면서 시작을 하고 이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영국의 인클로저이죠. 역사학자인 피터 라인보우는 이제 그 커먼즈의 인클로저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특히 영국에서 어떤 식으로 커먼즈가 종획되는지를 보는데 1688년에는 영국 토지의 4분의 1이 공유지였대요. 근데 그게 1911년에 이르면 공유지는 5%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 공유지였던 것들이 어떻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큰 폭력이 이루어지는가. 국가의 폭력에 기반한 어떤 공유지의 종획이 일어나면서 보통 서민들, 영국에서는 서민들을 민중을 커머너라고 불렀거든요. 커먼지에 그 공유지에 기반해서 살아가던 보통 사람들은 삶의 기반을 잃게 되고 다 유랑민이 되어버려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유럽 역사를 보면 엄청난 불황민들이 발생을 하고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을 어떻게 시설에 집어넣거나 억지로 일을 시키는가의 역사였던 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학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푸코의 광기의 역사를 다시 읽는데 푸코의 광기의 역사가 바로 그 커먼즈에서부터 분리된 채 임노동에 들어가지 못한 불황민들이 어떻게 미치광이로 처음에 분류되는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커먼즈가 분리되고 그 사이에 뭐 100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은 전체적으로 엄청난 불황민들이 발생을 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클로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산업 자본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본주의가 자리 잡는 어떤 사회에서도 인클로저는 일어납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죠. 인클로저는 결국은 사람들이 생활을 해나가던 먹고 살던 최소한의 기반, 전통적인 어떤 방식을 파괴함으로써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임노동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르크스는 이것을 본원적 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본원적 축적의 과정이 어디에서도 벌어지죠. 예를 들어 폴라니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식민지 통치자는 식량 부족을 야기하기 위해서 빵나무를 베어버릴 수도 있고 원주민들이 노동을 팔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가옥세를 진수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건 효과는 불황자를 발생시킨 튜더 왕조의 인클로저와 동일하다. 식민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인클로저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커먼즈로부터 분리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임노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커먼즈를 해체한 게 사람들을 바로 임노동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커먼즈로부터 분리돼서 정말 맨몸 뚱아리밖에 안 된 사람들은 임노동을 엄청나게 강하게 거부했다는 게 진짜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당시 농지로부터 이탈된 사람들은 공장에 들어가서 임노동을 하는 걸 거의 노예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가난하고 뭐 어떻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전에 커먼즈에서의 노동은 자유로운 노동이었거든요. 그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뭐 지주한테 수탈당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노동을 하고 어떤 강도로 노동할지를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노동이었다면 공장의 노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맨 위에 인용문 보시면 17세기 인클로저에 엄청나게 격렬하게 저항했던 걸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디거스라는 그룹의 윈스턴 리가 쓴 말입니다. 땅은 짐승과 사람 모두를 구제할 수 있는 공동의 보고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자들에 의해서 인클로저로 둘러싸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인과 종이 되었다. 1789년도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인데 이때 베르사유에 이런 진정서가 제출이 됐었대요. 그 일용직 노동자를 소장농들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빠질 수도 있는 일종의 지옥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태도, 그 임노동에 대한 저항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산업혁명기에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임금 노동의 구렁텅이를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웠다.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저항 그리고 실질적인 저항 같은 게 계속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책 표지인데 이 책이 남미에서의 악마와 상품 물신이라는 이제 책인데 한국에 아마 번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타우식이라는 인류학자가 쓴 책인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1970년도에 콜롬비아하고 볼리비아 이런 남미의 전통적인 관계들이 해체가 되면서 플랜테이션이라든지 광산 노동이 이제 막 시작될 때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 그 남미 사람들이 반쯤 커먼주로부터 축출이 되고 그 임노동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 동네에서 정말 여기저기에서 되게 비슷한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전설 같은.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임노동은 악마와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 콜롬비아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타나고 볼리비아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임금 노동을 하면 어쨌든 돈을 화폐를 받는데 이건 악마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써버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도시전설 같은 게 떠도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 부분은 인류학자들마다 되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어떤 해석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임노동이라는 노동의 형식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 기괴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보통의 노동이랑 너무 다른, 너무 기괴한 것이었다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임노동자로 만드는 과정은 아주 강력한 훈육 체계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푸코도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또 이피 톰슨이 어떻게 그 공장에서 사람들의 몸을 그 바꿔놓는지에 대한 훈육에 대한 얘기들을 쓴 논문도 되게 유명하죠. 어쨌든 16세기에 제정된 영국의 빈민법은 일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불황자들을 거의 뭐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다스리는 법이었고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 뭐 장애가 있거나 진짜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만 거지 면허라는 걸 발부를 해서 이 면허가 없는데 일을 안 하면 뭐 체벌은 물론이고 뭐 귀를 자르고 태형에 처하고 사형에 처하는 등등의 일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그걸 이제 피해 입법이라고 불리었고 이런 식으로 이 피해 입법은 물론이고 이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공유지에서의 권리, 그러니까 수확한 다음에 거기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워가는 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엄청난 그 범죄로 규정이 돼요. 그리고 자립의 강조, 인간은 자립해야 되고 의존의 범죄화와 자립의 강조, 불황자들을 감금하고 처벌하는 어떤 다양한 시설들, 거기에 종교개혁에서부터 이데올로기를 통한 정신개조까지 오만 가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한 시기가 그런 어떤 피해 입법과 훈육과 이데올로기적인 정신개조를 통해서 비로소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부른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임노동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임노동은 결국은 자기 노동을 시간에 따라서 파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임노동을 사는 사람에게도 자기가 한 시간을 돈을 지불하고 네가 한 시간 동안 일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익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돼버리죠. 근대적인 시간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은 금이라는 관념이 이렇게 탄생을 하면서 이 관념 속에서 근대적인 임노동자라는 어떤 굉장히 특수한 주체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은 새로운 인간 본성을 창조하는 과정이었다라고까지 이피 톰슨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인용한 것들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 성질머리 급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1890년대, 1900년대 초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느긋하고 진짜 게을렀다는 거예요. 위에는 이제 독일인의 글입니다. 이 겐테라는 독일인은 조선 사람들의 당시의 느긋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었죠. 근데 반대로 이제 마스와라라는 일본인은
대개 한인의 일반적인 습관은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다는 식이다. 생활하면서도 저축할 습관이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비문명화된 사람들의 게으름에 대해서 한탄하는 글들은 계속 발견이 돼요. 일본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유럽인들이 식민 통치할 때 여러 원주민 사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사실 근대화 전에는 다들 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진짜 그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던 것처럼 많은 역사가 기록을 하지만 그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말로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렇게 한가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어떤 인력적인 기록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엄청난 빈곤과 궁핍의 자료들은 사실은 식민 통치가 시작된 후에 만들어진 오염된 자료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샬 살린스 같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나름의 풍요로운 사회, 원시 사회에는 사람들이 정말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을 안 하는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였다는 것은 지금같이 뭐 엄청난 물질적인 것들이 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이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고 14, 16세기의 중세 유럽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너무너무 축제가 많고 농촌 마을에서 사람들은 거의 일을 안 해요. 이 얘기는 결국은 부에 대한 관념, 시간에 대한 관념,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을 하냐에 대한 관념이 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인용문은 빠빠라기라는 책에서 갖고 온 건데, 이제 빠빠라기는 백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1930년도에 사모아 섬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원주민들한테 이제 기독교를 선교하면서 그 섬의 추장을 투얏이라는 추장을 데리고 유럽 견학을 시켜요. 이 사람이 이제 유럽에 가갖고 유럽의 발전된 문명을 보고서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가갖고 너무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 섬 사람들한테 유럽 사람들 거의 미쳤다. 절대로 저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이제 얘기를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걸 그 연설문을 받아 적은 기록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데 아주 다양한 차원에 대해서 그 유럽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투얏이는 비합리적이고 너무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하다라고 기괴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근대적인 시간 이전에 다양한 사회에서 시간은 정말 다른 방식으로들 조직이 되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아주 복수의 무수하게 다른 방식으로 각각의 사회가 시간을 조직하는데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사회에서는 아주 일률적인,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아껴야 되는 시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얘기들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자본주의는 인클로저를 통해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클로저라는 건 공유지처럼 땅과 같은 것을 종역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을 조직하고 그것을 둘러싼 감각을 완전하게 뒤바꿔 놓는 감각의 인클로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각의 인클로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임노동자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임노동을 정상화하는 것은 노동이 원래 사람들이 함께하는 집합적이고 자율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해체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의 노동력을 소유한 개인으로 여기게 만드는 개인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로크 같은 철학자들이 어떤 배타적인 소유권, 그러니까 개인은 자기 노동력을 소유한 개인이고 이런 방식의 소유권들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노동력을 팔고 그걸 통해서 받은 대가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어떤 감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그 사진에서 보여주는 조각의 제목이 셀프-메이드 맨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어로는 자수성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셀프-메이드 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였는데 인간, 자기 스스로를 만드는 인간이라는 거죠. 아주 독립된 근대적인 주체의 표상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마치 인간을 굉장히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인간은 자기의 노동을 판매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동에서부터도 극단적으로 소외되는 주체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혼자 살아간다는 어떤 자립적 개인이라는 것은 환상에
상태에 불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정말로 성장이 느린 동물이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될 때까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고, 그리고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짧은 시간도 굉장히 많은 어떤 변수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장 노화가 시작되면서 절대로 다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산물을 노동을 할 수 없는 구성원들이랑 나누고 순환시키는 단위, 공동체적인 단위가 반드시 필요로 하죠.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건 사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혼자서는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을 생산하는 건 자본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력이 필요로 하니까. 하지만 인간은 혼자 만들어낼 수도 없고 공장에서 생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립적인 개인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도 결국은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자립적 인간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가장 걸맞는 공동체적 단위를 발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주 소유적인 작은 단위의 핵가족이죠. 남성과 여성, 이성의 성별 분업에 기반한 어떤 아주 사적인 영역으로서의 핵가족. 결국 인간이 자립적 개인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능한 한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새롭게 발명한 것이 근대적인 핵가족입니다. 이성에 기초한 일부일부제, 일부일처제, 파트너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 그리고 남녀의 성역할에 기반한 어떤 핵가족. 이러한 가족의 형태를 정상성으로 구축하는 것은 이것 또한 대단한 폭력의 과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비아 페데리치라는 학자가 이제 캘리건과 마녀라는 책에서 어떻게 마녀 사냥에서부터 가족 계획까지 이르는 국가의 폭력들이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이고 담론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어떤 근대적인 가족의 형태를 만들고, 이 속에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재생산이 어떻게 통제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마녀 사냥은 그러니까 마치 중세에 굉장히 비이성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비아 페데리치는 이것은 철저하게 근대화의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을 집안에 가두고 근대적인 의미의 젠더 분화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죠. 이전에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었던 역할들이 굉장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신과 피임을 통해서 자기의 몸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전통 지식을 통해서 그 재생산, 자기의 몸과 재생산을 어떤 통치하는 주체였다면, 이런 것들이 다 마녀술로 탄압을 받고 금지가 되고, 어떤 그 몸에 대한 통제는 그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어떤 남성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또 유럽의 중세에서는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그 커먼즈에서부터 여성들이 축출당하면서 결국은 남성과 아버지와 남편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어떤 집에 갇힌 온순한 존재로서의 여성이 만들어지고, 이와 동시에 돌봄과 재생산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화되면서 여성의 몫이 됩니다. 임신, 출산, 그리고 남성 노동자들이 또 일을 하러 갈 수 있도록 쉬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국가와 자본이 필요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생산적인 활동으로서 자연의 활동, 여성의 활동으로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결국 어떤 근대 자본주의라는 체계가 어떻게 개인이라는 관념을 만들고, 그리고 노동과 공동체를 종획하면서 커먼즈를 해체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결국은 그런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종획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타자에게 의존하면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존재론적인 상태를 주디스 버틀러 같은 학자는 precariousness, 위태로움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위태로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위태로운 실존이야말로 사람들이 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커먼즈를 만들어온 어떤 존재론적이고 윤리적인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커먼즈라는 건 인류가 자연 환경 속에서 타자와 함께
어떤 위태로움을 나누고 함께 살아온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위태로움을 나누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조직하죠. 커먼즈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어떤 개인이 돼버리고, 이 개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노동력의 판매는 결코 보장되지 않잖아요. 노동력이 판매되지 않으면 죽는 건데 노동력의 판매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굉장히 고유한 불안정성을 만듭니다. 그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사실 신자유주의에서 이제 노동 불안정 유형화가 심화되면서부터인데, 사실은 자본주의 자체가 불안정성이라는 걸 생산하면서 시작되는 체계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불안정성을 나눌 수 있는 단위는 극도로 줄어드는 거죠. 핵가족이라는 극도로 작은 단위로. 이것을 보완하는 게 일종의 복지제도였잖아요. 그 개인들이 이제 각자의 노동을 통해서 살아야 되고 가족밖에 없을 때 이거를 보완하는 제도가 국가의 복지였는데, 결국 국가의 복지라는 거는 굉장히 위계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누가 복지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자격을 통해서 복지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건 국가이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복지는 다시 회수가 되고 불안정성은 훨씬 더 확대가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안정되었다고 느꼈던 중산층들조차 언제 해고되고 언제 금융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점점 더 불안해하는 개인들이 되죠. 이 불안한 개인들은 계속해서 각자 도생을 내면화합니다. 동시에 점점 더 투자하는 주체가 되지만 이런 것이 사실 불안정성을 점점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라든지 다양한 위기들은 이런 방식의 삶의 형식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지구라는 어떤 공통의 자원, 커먼즈를 계속해서 약탈하는 과정이었고, 그게 이미 어떤 식으로 절멸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속에서 커먼즈는 단지 공동의 자원이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우리가 환경의 일부로서, 자연의 일부로서 타자와 함께 삶의 위태로움을 나누고 삶을 재생산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기 위한 어떤 이행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커먼즈를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본주의가 커먼즈를 해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각을 바꾸고 우리를 개인으로 생산하면서 진행되었는지, 그게 어떤 한계에 봉착해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커먼즈를 단지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그리고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을 바꾸는 어떤 전환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이론들을 조금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커먼즈를 공부하면서 이제 참조한 이론들인데, 사실 이 이론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의 사조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용하는 용어들도 조금씩 달라서 커먼즈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더 커먼, 공통적인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커뮤니즘 혹은 커뮤닝, 조금씩 여러 가지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포커스도 조금씩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커먼즈를 보다 급진적인 전환의 키워드로 포착하고자 하는 이론들의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커먼즈를 자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활동 혹은 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커먼즈를 체제 전환의 패러다임으로서 얘기할 때, 특히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자본주의의 역사성, 그리고 자유주의 경제학이 품고 있는 어떤 허구성, 인간에 대한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이해, 인간은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본성을 갖고 있고 그거야말로 합리적이라는 어떤 것이야말로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커먼즈와 자본주의의 역학관계에 주목을 합니다. 또 커먼즈를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인류가 긴 역사 속에서 집단적으로 삶을 재생산해온 어떤 근본적인 원리로 포착을 하면서 인식론적인 전환을 요구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커먼즈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이런 논의들 속에서 제가 이해하는 커먼즈는 결국 함께하는 관계와 활동들을 통해서 구성하는 생산 양식입니다. 사실 생산 양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본주의를 생산 양식이라고 하면 상품 생산 양식이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자본주의는 상품을 생산하는 양식이라고 오해되기 쉬운데, 사실 자본주의가 상품 생산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상품 교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산하는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 양식이라는 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상품으로 팔고 상품의 교환을 통해서 삶을 재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건 뭐건 모든 생산 양식은 결국 사람들의 생산 양식이죠.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생산하는 것인데, 자본주의는 상품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상품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생산하는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데이빗 그레버라는 인류학자인데,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좋아하는 학자인데, 이분은 모든 생산 양식은 결국 주체성의 생산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체성이라는 건 결국 사람인데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몸과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생산 양식은 특정한 주체성의 생산 양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학적인 많은 자료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지 보여주거든요.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인간은 원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개인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본주의라는 생산 양식이 그런 주체성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말리노프스키라는 인류학자의 사진인데, 1922년도에 서태평양의 항해자라는 책을 내요. 트로브리안드 제도에서 연구를 한 건데 저는 재밌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제도의 부족민 남성들은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멋져 보이기 위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에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할 수 있는지를 과시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건 얼마나 멋진 밭을 만드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얌이라고 불리는 농작물을 주로 키우는데, 이거를 다 만들고 수확을 하고 나면 절반 이상을 그냥 버린대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여자 형제 쪽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얌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또 자기 부인의 형제들이 보내는 식량으로 생활을 해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사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운용되는지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그 서양 사람, 우리들이라면 무슨 이런 비합리적인 게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의 합리성에서 볼 때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빠빠락이라는 책에서 투이압이라는 추장은 그 유럽에 왔다 가서 자기 부족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럽인들은 너무 비합리적이다. 사람들이 쓸모도 없는 물건을 백화점에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데 바깥에선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의 사회는 아주 다른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무엇이 합리성인가 비합리성인가는 알 수 없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각각의 생산 양식은 아주 다른 주체성들을 생산한다라는 그 데이빗 그레버의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이 말들도 되게 재밌었는데, 빠빠라기는 아주 이상하고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는 무엇을 볼 때마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이익을 주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이익이라는 관념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쓰는 말에는 내 것과 네 것이 분리가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라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할 때 빡빡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누가 갖고 가면 도둑이라고 화를 내고 이 도둑이라는 말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명예스러운 말인데 사실 왜 그렇게까지 자기 물건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그 모스의 그 증여론을 보면 아주 드물고 고귀한 물건을 어떤 부족 사람들한테 주고 선물로 주고 가면 나중에 그 관찰자들 유럽인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누군가에게 선물한 그 소중한 고귀한 물건이 그 2년 사이에 그 부족의 모두가 그걸 한 번씩은 가져갔다는 거를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관념 자체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은 저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르게 사람들이 세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회는 아주 다른 로직과 소위 말하는 암묵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듭니다. 이 사례들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개인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세계와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과도 분리된 자립된 개인으로 이해를 한다면 커먼즈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세계와 연결됐고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주 연결된 주체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금 여기 인용문이 그런 어떤 연결의 감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9년도에 불타버린 아마존 우림에서 원주민 샤먼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은 숲속에 있는 치료제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것이 쓸모없다고 단지 숲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불이 숲을 사라지게 만들면 내가 가진 풍요로운 지식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 이 모든 불이 나를 슬프게 한다. 이 아마존이 계속 벌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벌채를 하기 위해서 막 불을 지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불을 지르는 그 벌목업자에게 있어서 아마존은 그냥 숲이고 돈이 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아직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죠. 빨리 이건 돈으로 만들어야 돼. 하지만 이 샤먼에게 있어서 이 숲은 자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자신을 만드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근데 요새 소위 말하는 인류학의 어떤 존재론적 전회라든지 뭐 신유물론, 뭐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인류학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근대적인 어떤 그 주체와 객체의 분리에 대해서 계속 다시 사유하게 하는 작업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작업들이 결국은 커먼즈의 인식론이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커먼즈의 시점에서 그런 작업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그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근대적인 인식론이 무엇보다 사적 소유라는 어떤 자본주의 생산 양식, 인클로저를 통한 어떤 땅으로부터의 사람을 분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감각을 바꾸는 과정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간 너머에 인류학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어떤 말들보다 어떤 인클로저의 과정에 개입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바꿔나가려는 어떤 커먼즈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먼즈의 실천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뭔가를 함께 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생명의 어떤 살아가는 것, 생명의 공통적인 활동에 기반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커먼즈를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의를 해보고 싶은데 커먼즈는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안토니오 네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너와 내가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행위다. 근데 이게 생명의 원리인 것이죠. 긴 진화와 성장의 과정은 강력한 협동의 사례들로 가득하다. 원칙은 항상 동일하다. 박테리아든 유핵세포든 세포 조직이든 기관이든 모두가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신에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그 함께 만든 게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공통적인 것, 커먼즈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오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데 이 노동이라는 건 결국 자연과의 신진대사이죠. 자연과
자연의 일부인 인간들이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잉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을 인간과 자연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인 신진대사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노인을 돌보고 어떤 잉여를 나누는 행위들은, 그걸 우리는 재생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신진대사로서의 노동인 것이잖아요. 연결의 행위들이고 이 연결을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런 집합적인 노동들이 결국 공유지와 같은 물질적인 커먼즈, 품앗이 둘의 이런 사회적인 커먼즈의 관행들,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라인보우는 커먼즈는 자연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사회적 관계이고, 커머닝은 언제나 노동 과정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진은 사실 저는 노동이라는 게 어떻게 자연과 분리되지 않는지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결국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이 자연과 접합해서 하는 활동들이 만들어낸 어떤 자연이냐 문명이냐 구분할 수 없는 풍경인 것이죠. 결국 커먼즈라는 건 지표면에 새겨져 있는 공유지의 관행이기도 하고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실천이고 심성이고 이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삶의 어떤 위태로움을 나누며 함께 살아온 공통의 매트릭스입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이런 커먼즈의 노동, 삶을 지속하기 위한 신진대사로서의 노동은 생산과 재생산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생산과 재생산을 분리하는 거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재생산 어떻게 구분되냐고 한다면 이윤을 만들어내고 돈이 되는 경제활동이 생산이죠. 그렇지 않은 건 재생산으로 분리돼서 집안일은 돈 되는 활동이 아니니까 재생산. 근데 요새 집안일도 다 다시 노동으로 편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재생산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구성된 사고방식이지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산과 재생산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동이 자연과의 신진대사라고 할 때 이것은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것과의 연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연결의 감각 속에서 사실은 돌봄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땅에 엄청나게 미친 듯이 비료 안 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땅은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니까. 근데 이런 연결의 감각이 자본주의에서는 해체가 되는 거죠. 땅은 그냥 자원이 되고 빨리 이윤을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비료를 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커먼즈에서의 노동이 언제나 연결의 신진대사의 과정이었다면 그것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이 작동이 됩니다. 사냥을 할 때도 마구잡이로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죽이고 술을 뿌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어떤 공양의 관행들은 사실 이런 신진대사로서의 노동에서 만들어진 어떤 심성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커머닝이라는 것은 상품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내고 이만큼 받아간다는 등가 교환에 기반한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필요에 의해라는 공산주의적 원리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적 원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막 소련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데이빗 그레버의 정의인데 공산주의라는 건 사실 그냥 인간이 사회를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라는 식으로 계산하지 않잖아요. 능력에 따라서 하고 필요에 의해서 받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원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커먼즈는 어떤 보편적인 형상을 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먼즈는 언제나 굉장히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그 속에 뿌리내린 노동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면의 풍경이 다채로운 만큼 커먼즈 또한 다채롭고 그 다채로운 커먼즈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커먼즈는 사람들이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세 시대에도 그렇듯이 많은 커먼즈들이, 그러니까 커먼즈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항상 되게 위계적인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중세 시대에는 난들이 일어났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농민들이
이건 아니다 싶을 땐 들고 일어섰거든요. 무기를 들고.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들의 삶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율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먼즈와 연결되어 있었던 민중은 더 힘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많은 역사적인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커먼즈가 그 자체로 해방적이거나 반자본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적인 관계는 가족이 잘 보여주듯이 꽤 쉽게 위계적인 관계로 빠지기도 하죠. 구성원들 사이의 능력과 필요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실 자본도 국가도 커먼즈, 공동체, 공유경제, 협동, 돌봄 이런 말들 갖다 쓰거든요. 실제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커먼즈가 언제나 해방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체제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커먼즈를 어떤 식으로 다른 대안적인 가능성으로 전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커먼즈는 항상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모여서 함께 하는 대화 속에서 생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전지구적으로 교류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규모로 커먼즈가 생산이 되죠. 도시가 그렇고 인터넷이 그렇고. 하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생산되는 커먼즈는 다시 계속해서 사유화되기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떤 활동들이 만들어내면서 그 동네가 활기를 띠게 되면 거기에 금융자본이 들어와서 집세가 올라가고, 이 활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커먼즈, 어떤 문화, 어떤 그런 질적인 가치들이 집세의 형태로 소수에게 다시 포획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어떤 정동과 이미지, 그 컨텐츠들을 생산하는데, 그것이 지금 그 플랫폼을 독점한 자본에 의해서 광고, 사용료 이런 형식으로 다시 인클로저 포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커먼즈의 두 가지 층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커먼즈는 항상 언제나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커먼즈가 어떤 유토피아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사실은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 뭔가를 함께 할 때 항상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또 나누는 어떤 그런 공산주의적인 관계야말로 인간이 공동체를 만드는, 인간이 사회를 꾸리는 것의 기반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 만들어지는 커먼즈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인프라들을 만들죠. 개라든지 두레라든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소박한 자유인 공간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책을 나누고, 이게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하는 것들 속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인프라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커먼즈는 언제나 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커먼즈들은 아주 쉽게 종획되고 사유화되죠.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커먼즈의 감각을 엄청나게 해체되어 왔고, 사실 사람들은 가장 커먼즈적인 단위에서도 계속 계산을 하거든요. 저는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이 반반 결혼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는지 너무 잘 알겠잖아요. 얼마나 그 가부장제적인 관계라든지 이 남녀의 문제가 답답했는가라는 측면이 있지만,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반반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평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평등에 대한 감각 자체도 아주 자본주의적으로 계산하지 않고서는 상상하지 못하게 된 결과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커먼즈로 생산되는 것을 위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평적으로 나누되 그걸 다시 자본주의적인 어떤 계산이 아닌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사적 소유나 교환이랑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를 상상하고 재구축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 그것이
어떤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이걸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외부에 개방하면서 동시에 이게 어떤 도덕주의적인 요구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커먼즈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우리의 것으로 찾아올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노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리를 만드는 행동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우리 활동을 우리 것으로 어떻게 다시 갖고 올 것인가. 그리고 노동의 어떤 즐거움, 무언가 제작의 즐거움, 함께하는 어떤 활동의 즐거움을 어떻게 다시 갖고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커먼즈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일 텐데 결국은 이것은 지금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 전체를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 그 속에서 단지 무슨 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개개인의 감각, 신체성을 다 바꾸는 과정이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되게 인류사적인 기획이기도 하죠. 자본주의가 몇백 년에 걸쳐서 엄청난 폭력을 통해서 파괴한 커먼즈의 감각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커먼즈가 갖고 있는 힘은 그러니까 막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가서 혁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우리 주변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커머닝들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이런 다른 커먼즈들이랑 연결하고 그 속에서 어떤 자율적인 삶의 방식을 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커먼즈라고 하면 무엇이 커먼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커먼즈는 질문을 바꾸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커먼즈인가? 도시, 공간, 거리, 공원, 텃밭 여러 가지. 근데 아니죠 사실. 이것들은 커먼즈일 수도 있고 상품일 수도 있고 국가가 장악한 어떤 공공복지일 수도 있어요. 결국 땅도 물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커먼즈로 만들거나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커먼즈인가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커먼즈로 만드는 커머너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함께 만들고 누리는 어떤 직접 행동들로 어떤 것들을 커먼즈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커머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은 굉장히 바꾸기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 인용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강연 그리고 굉장히 사실 이제 우리에게 공공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50분쯤 되었는데 한 5분 정도만 휴식을 하고 그 이후에 간단하게 질문과 대답 시간을 또 가져야겠죠. 그래서 질문이 많다는 표정을 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마 5분 정도 휴식 후에 다시 돌아와서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은 말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냥 목소리 자신 있으시면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촬영할 때 그냥 음성으로는 잘 촬영 카메라에 목소리가 안 들어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책 자체가 되게 존댓말로 돼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건 좀 듣고 싶고요. 오늘 강의 책 중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한국의 사례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 중에 빙고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빙고의 구성원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시스템에 내가 할까
어떻게 그런 것들 좀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존댓말은 사실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게 빨간 소금 대표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제안을 받고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 경위성공유지에 대한 책을 먼저 내셨던 걸로 알고 있고, 커먼즈의 도전이라는 책이 빨간 소금에서 나오면서 커먼즈라는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 커먼즈라는 개념이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뭔지 모르겠고 이런 와중에 우연히 제가 그때 이제 박사 과정 끝나고 돌아와서 박사 논문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일본이랑 한국의 사례 비교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걸 들으셨대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어떻게 연락을 오셔서 입문서를 써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가방끈 긴 백수로 입에 풀칠을 어떻게 하나 막 이런 때여서 그 책 때문에 일단 계약금 같은 거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네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원래 입문서는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이제 그래서 입문서를 쓰게 됐는데, 입문서니까 가능한 한 쉽고 편안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존댓말을 쓰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렇게 써볼까요? 하고 일단 써보고서는 어색하면은 바꾸자 이제 이러고 썼는데 그냥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시한 이유로. 어떠셨나요? 존댓말로 써서 좀 어색하셨나요? 읽을 때? 처음에 빙고는요, 빙고 조합원이 되는 입장에서는 큰 어떤 자세를 안 가지셔도 돼요. 그 빙고를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개개인이 큰 결단을 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별 큰 결단 없이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는 그냥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뭐 그게 많건 적건 그걸 은행에 넣고 그걸 이체를 한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우리는 큰 결단을 하지 않고 어떤 목적이 없어도, 뭔가 돈을 불리고 투자를 하겠다는 목적이 없어도 평범하게 은행에 넣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은행에 있는 내 돈은 내 의지랑 하나도 상관없이 거대 기업의 이윤에 복무하고 뭐 무기 회사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별로 안 좋게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하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 그냥 내 돈이 그 인프라에 들어가 있을 뿐인데 그 인프라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마찬가지로 좀 더 심플하게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돈을 넣었는데 그 안에서 그 돈은 나쁜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커먼즈를 확장하는 데 쓰일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정말 이런 아이디어로 굴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빙고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카카오뱅크도 쓰고 빙고 계좌도 써요. 근데 이제 약간 여윳돈, 지금 당장 크게 필요 없는 여윳돈, 뭐 그래봤자 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빙고 계좌에 넣어두면 신유업이랑 같은 수준의 이율이 적용이 돼서 저한테 적립금이 쌓이는데, 그걸 우리는 이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빙고의 출자 지지금의 형식으로.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여기 빙고에 돈을 넣어뒀을 때는 이 돈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쓰인다. 뭐 주로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쓰이고, 그렇게 됐을 때 전세라든지 보증금이 실제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이윤이 있잖아요. 그 이윤을 빙고는 이윤으로 갖고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죠. 그 나누는 방식이 하나가 이제 출자지지금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적립금으로서 공동체를 확장하는 데 쓰이고, 또 지구분담금이라는 형식으로 사회운동에 이제 빙고 조합원들이 나는 이런 사회운동에 지금 지지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뭐 돈을 기부를 하고 싶다거나 하면 이런 방식으로 이윤들이 이윤이 아닌 방식으로 환원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또 나 지금 필요하니까 얼마를 받고 싶어라고 이제 빙고 폰에 문자를 보내면 바로 이체도 되고, 그러니까 은행처럼 엄청 빠르고 즉각적이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봤자 뭐 한두 시간 내에는 원하는 것들이 이체고 뭐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돈이 여기 들어가 있을 때랑 빙고에 들어갔을 때 다르게 쓰인다.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 빙고에서는 공유지를 확장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되게 아직 작은 규모라서 그런데 저는 아주 똑같은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사례를 독일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 대한은행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은행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독일이 스쿼시 되게 많았잖아요, 예전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스쿼트를 되게 많이 했는데 스쿼트에서 이제 대한 커뮤니티 같은 걸 꾸리고 공동체를 꾸리고 했는데 것들이 점점 엄격해지면서 스쿼트를 지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만든 금융 조직이에요. 내 돈을 은행에 넣는 대신에 여기에 넣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출자를 하는 걸 가지고 그거를 공동체들의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이 스쿼트들은 그걸 가지고 그 건물을 사요. 대신에 이 건물을 사는 게 소유물이 되지 않고 영원히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 금융 조직이랑 하나의 공동체 사이에서 신탁처럼, 그러니까 공동의 소유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되팔 수 없게 되는 어떤 구조.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들은 그 구성원들이 시세보다 훨씬 싼 월세처럼 돈을 갚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스쿼트 공동체가 독일 안에만 그때 뭐 벌써 100여 개가 있는? 그리고 독일 그 유럽 전역에도 꽤 많이 있고, 그게 뭐 한 10년 전에 제가 본 사례였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금융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빙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관심이 있으시면 일단은 가입을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그 금융이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거대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있잖아요. 나는 뭐 재테크는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사실은 내 돈이 그 안에서 자본의 일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오늘 강연과 책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여러 가지 커먼즈를 구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빙고처럼 그 빙고가 커먼즈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여러 공동체들이 있었지만 흩어지고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 방식이라든지 어쨌든 계속 존재를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나, 그것도 궁금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질문에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는 빈집이나 빙고는 경험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계속 바뀌면서 공동체의 성격도 계속 바뀌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먼즈는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가 필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과정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하고 감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조율하고 공통감각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와중에 어떤 인프라들이 구축되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다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모든 것이 그렇듯이 뭐 기승전결이랄까 이렇게 확 뭔가 잘 되는 시기가 있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하나의 어떤 실험이 계속해서 잘 되는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것들에 한번 연루되어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가 잘 돼서 계속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커먼즈로서 계속 된다는 건 계속 변화는, 그러니까 그 유연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잖아요. 뭔가 갑자기 굉장히 어떤 룰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재생산하기 시작하면 변화 없이 사실 그건 일종의 조직처럼 되는 거고 어떤 커먼즈적인 특성은 진짜 없어지는 건데, 그런 유연성을 가지면서 계속 진화해 나가는 커먼즈가 있으면 진짜 좋지만 그것들이 또 연결되면서 이쪽에서 사라져도 저쪽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빈집이나 빈고 같은 경우를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전에 60, 70년대 빈민운동에서 했던 자조적인 경제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어쨌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상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사회적 경제 이런 얘기들이 막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IMF 이후인데, 그런 말이 있기 전에 한국에 60, 70년대에 이미 빈민운동에서는 그런 실험들이 있었잖아요. 커먼즈의 실험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잘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남아서 연결된 것 같거든요. 저는 일본에서는 왜 금융 실험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저 혼자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코엔지나 이런 거 보셨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의 어떤 금융에 대한 고민은 없잖아요. 없는 거는 사실 거기는 조금 더 안정적인 복지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더 없었던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고, 그 맥락 안에서 남아있는 유산들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커먼즈가 만들어지고 사라져도 다른 방식으로 이후에 연결되고 또 분기되고 이러는 게 아닐까? 라는 기분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사실상 버블 때 왕창 벌어놨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조금씩 깎아먹은 거, 사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월세가 도쿄 같은 경우는 일전 연한 이후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렌트 컨트롤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일정 이상으로 그 월세를 올릴 수 없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약간 쇠약한 상점가들, 코엔지가 그런 케이스였죠. 쇠약한 상점가에 들어가서 허름한 가게 빌려가지고 자기들끼리 공간 구성하고 살고 이런 게 가능했던 거죠. 한국 그럼 큰일 나죠.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무튼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어떤 질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 흔치 않습니다. 별로 없으신 걸로. 정말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정말 좋은 강연과 정말 좋은 책으로 여러분께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한데이디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끝나고 함께 좀 식사라든가 간단한 음식과 마실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분들은 뒤풀이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